안녕하십니까? 동양미래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안수홍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점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급작스럽게 제작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비롯한 오디오 시스템의 성능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거슬리는 음질이라도 좀 더 양해를 부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CPU라고 하죠. 또 요즘에는 GPU라고도 하고요. 프로세서는 여러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이 프로세서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필히 이 프로세서에 대한 구조,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 프로그래밍이죠. 이것들을 익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NCS 과목이고요. 1학기 때 배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은 2학기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드웨어 구현이라는 과목과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이라는 과목을 1학기 때 잘 이수하신다면 2학기 때 하드웨어 구현이라는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학기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명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입니다. 2학년 1학기 과목이죠. 이 과목의 담당 교수님은 김덕수 교수님이십니다. 또 전공 선택이고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안수홍 교수입니다. 이수 시간은 3시간입니다. 원래는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인데 이건 제 재량껏 시간을 분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실습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좀 있고요. 학점은 2학점입니다. 이 과목의 주교재는 마이크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상학당이라고 합니다. 상학당. 여러분들 과제를 이수하거나 제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이 교재를 통해서 내용들을 좀 많이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마이크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교재가 좀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학교에는 비치되어 있으니까 학교 서점에서 꼭 구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직무 능력 평가 NCS죠. 1차가 40%입니다. 또 똑같이 2학기 때 기말이죠. 직무 능력 평가 2차 40%, 그다음에 출석 평가 20%입니다. 즉 중간, 기말, 출석 평가가 각각 40, 40, 20%로 할당되어 있고요. 직무 능력 평가는 과제 5%, 수행 평가 10%, 필기,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25%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출석입니다. 사회 결석 시 F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출석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교과의 목표와 이 과목을 이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할 수 있느냐, 그 수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에게는 전자 분야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각종 전자기기들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각종 전자기기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런 것들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우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과목의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적절한 컨트롤러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또 그 프로세서를 구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 언어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전자공학과에서는 컨트롤러의 원조를 할 수 있는 인텔사의 8051 프로세서를 컨트롤러로 선정하였고, 사용하는 언어는 하드웨어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셈블리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어셈블리어, 처음 듣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컴퓨터를 동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어셈블리어입니다. 기기어 코드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는 그러한 언어죠. 그래서 모든 언어의 기본 베이스이자 처음 만들어진 컴퓨터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1과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은 그 기초를 확실하게 학습해두면 8051 이후 나온 각종 컨트롤러들의 사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대학 교육 목표와 학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교과목은 NCS에 기반한 교과목입니다. 8051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어셈블리 명령어 형식과 동작에 대한 이해, 이를 명령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성 기법을 먼저 이론으로 학습한 뒤 PC에 탑재된 K의 마이크비전 2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의 작성 및 검증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8051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툴인 여기서는 K사의 마이크로 비전 2죠. 이것의 사용법을 획득할 수 있다. 801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어셈블리 명령어의 구조 및 동작을 이해할 수 있다. 801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장착된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결국 801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를 이해하고 또 어셈블리 명령어와 구조를 이해하고 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작성하기 위한 기반 툴이 K사의 마이크로 비전 2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셈블리어라는 건 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어셈블리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본 교과 과목이 아니면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셈블리어라는 게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암호화 같아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잘 익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별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이번 시간이죠. 그래서 이 교과목에 대한 또 강의에 대한 개요에 대해 설명했고요. 지금까지 또 NCS 직무 및 능력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현재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평가 및 출석 평가를 안내해 드렸죠. 그리고 주의사항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차별 강의 내용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나서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구성 및 8051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는 그렇고요. 2주차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주차 때는 뭘 하느냐? 진단평가 안내입니다. 요거는 수강 신청 확정한 후에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그걸 좀 할 거고요. 2주차 때 본격적인 강의는 프로그램 개발용 툴인 K14의 마이크로비전 2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또 어떻게 쓰는지 실습을 통해서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데이터 전송 명령이 무엇인지, 이거 뭐냐면 어셈블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고 기억시키는지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전송 명령 그룹 중에서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레지스터인데 연산기입니다. 어큐뮬레이터는 그것과 특별한 레지스터들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는지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할 겁니다. 4주차에서는 데이터 전송 명령 그룹 중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명령을 할 거고요. 16비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명령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K14의 마이크로비전 2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해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자, 5주차 데이터를 교환하는 명령에 대해서 실습을 할 겁니다. 수압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 명령어에 대해서 코딩하고 실습하고 검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주차에는요. 연산 명령의 특성을 이해하고 덧셈, 뺄셈, 곱셈 및 나눗셈에 사용되는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 후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연산 명령이라는 건 그런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이라는 거죠. 그것을 배우도록 할 거고요. 7주차에는 논리연산과 비트 처리 명령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논리연산과 비트 처리 명령의 특성, 형식, 동작, 종류, 그리고 기기어 코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해한 뒤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8주차. 8주차는 중간고사죠.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 1차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러면 9주차에부터 시작되는데 9주차부터는 이제 분기 명령을 좀 할 겁니다. 분기 명령이라는 건 어느 길로 갈 거냐, 어디로 점프할 거냐, 이러한 기능인데요. 굉장히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점프 명령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무조건적 점프 명령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하는 게 조건이죠. 우리가 C 언어에서 배웠던 if문 같은 거죠. if문. 그래서 if문이 참이면 명령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실행하고 하는 그런 명령어를 우리가 분기 명령이라는데, 하여튼 그런 조건 점프 명령에 대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주차에는요. 점프 명령 DJ not zero라고 하네요. DJ NZ. 이게 이제 디크리먼트 점프 not zero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약자입니다. 어셈블리 명령은 이렇게 약자로 심볼릭하게 표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명령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알고리즘도 이해를 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11주차에는요, 서브루틴 명령과 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특징 및 동작을 이론으로 학습한 후에 실습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서브루틴은 한마디로 시언어에서 함수 같은 겁니다. 함수. 우리가 시언어 배울 때 여러분들 1학년 때 시언어를 배웠는데요. 거기서 이제 서브루틴이 바로 함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2주차에는요. 교재와 강의 자료 외에 다른 방식의 알고리즘도 이해하고 서브루틴 관련 명령을 이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그것들을 작성하는 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3주에는요. 인터럽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터럽트 기능에 대해서 개념, 그 다음에 그 종류,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801 프로세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3주차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입니다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4주차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NCS 과목이기 때문에 향상 및 심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코드를 짜라 이런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프로그램하고 그거를 실습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주차에는요 기말고사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평가 2차라고 하죠. 즉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강의를 좀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익히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특히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동작시키기 위한 어셈블리 언어는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익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학기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드웨어 구현이라는 과목을 접하게 되는데 그 과목이 이거 연장선상입니다. 같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1학기의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2학기 때에는 좀 더 수월하게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강의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과목을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트로죠. 그리고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프로세서라는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프로세서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라는 말이 앞쪽에 붙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반해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 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많이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그럼 차이가 뭐냐? 프로세서랑 컨트롤러랑 뭐냐? 말이 틀리니까 틀리다? 틀릴까요? 둘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게 되면서 아주 베이스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뭐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초소형 CPU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소형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이거 약자죠. CPU는 그것이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는 제어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기억장치입니다. 반도체로 이루어진 기억장치. 여러분이 디지털 공학에서 이 레지스터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ALU,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해서 산술, 논리, 연산장치입니다. 계산기라고 불렸던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치 때문에 ALU. 우리가 컴퓨터를 전자계산기라고 이제 불렀었어요. 그게 바로 이 녀석이 핵심입니다. 우리 컴퓨터가 만들어졌던 건 계산을 하기 위해서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저장돼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로 된 저장 소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레지스터고요. 바로 ALU와 레지스터 사이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바로 제어 장치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초소형 CPU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제어 장치, 레지스터, ALU 등은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든 마이크로 컨트롤러든 뭐 그 군들에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치들입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런데 초소형 CPU라고 했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냐? 이는 CPU, 그죠? 메모리, 그 다음에 주변 장치를 포함하는 초소형 컴퓨터다. 컴퓨터. 자, 그러면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는 차이가 나죠? 이게 그겁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초소형 CPU고, 요 CPU요. 컨트롤러는 이 CPU에다가 메모리, 그죠? 그 다음에 주변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포함하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확장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 마이크로라고 붙었기 때문에 이게 소형 CPU고 소형 컴퓨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또 MCU라고 얘기합니다. MCU라고 약자로 통칭 부르기도 합니다. 이 MCU는 뭐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니까 MCU라고 짧게 약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울 인텔 8051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러라고 했죠. 컨트롤러. 그죠? 즉, CPU, 레지스터, 메모리, 그 다음에 주변 장치, IO라고 하는 주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입니다. 초소형 컴퓨터. 이 칩 하나가 초소형 컴퓨터입니다. 자, 인텔 8051이니까 인텔에서 만들었겠죠? 인텔.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그 인텔 프로세서, 그죠? i7, i5, i3라고 하는 그 CPU가 들어가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1980년에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051,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얘 형제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8051 계열이라고 하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MCU5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051은 컴퓨터의 시스템의 기초적인 요소인 CPU, 그죠?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하는데요. ACC, B레지스터, ALU, 일반 레지스터, SP, 스텝 포인트라고 본 거 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이런 것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친숙해 될 거고요. 일단 8051은 CPU가 들어있다. 예, 코어 형태로, 코어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포트, 그 다음에 타이머,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위한 하드웨어 모듈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니까 또 메모리도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메모리인 P롬, 그 다음에 SRAM, 램이죠. 예. P롬은 프로그래머블 롬을 얘기하는 거고, 프로그래머블 롬. SRAM은 스테이틱 램이죠. 예, 스테이틱 램.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총 CPU, 포트, 그다음 메모리,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한 칩에다가 다 내장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텔 8051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자, 특징인데요. 8051에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익숙하게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8051은 32개의 입출력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출력하는 라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개의 8비트 포트. 이거를 우리가 8비트 포트라면 48, 32죠. 그래서 총 32개입니다. 예. 4 곱하기 8. 예. 48은 32죠. 그래서 8비트를 한 묶음으로 포트라고 합니다. 포트. 그래서 포트 0, 포트 1, 포트 2, 포트 3 해가지고 4개의 8비트 포트로 이루어져 있고, 총 비트 수는 그러니까 32개가 되겠죠? 예,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1은 2개의 16비트 타이머 또는 카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라는 게 시간을 재야 돼요. 그죠? 예,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데 있어서 1초를 기다려라. 1초 뒤에 램프를 켜라. 이렇게 시간적인 계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다 타이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이머는 카운터로도 쓰입니다. 이 용도가 2개죠. 카운터라는 건 뭐니까 숫자를 센다는 거죠.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카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타이머로도 사용하고 또는 기능을 바꿔서 카운터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16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의 인터럽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롬이 들어있는데요. 롬이 4KB 롬이 들어있습니다. 롬. 이 롬에 뭐가 들어가냐? 우리가 쓰는 코드, 우리가 작성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가, 즉 명령어죠. 명령어. 즉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바로 이 명령어가 이 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이 명령어 순서, 코드 순서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메모리, 즉 롬이 4KB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28개 곱하기 8비트 램이죠. 예. 그러니까 8비트 램이 128개가 있는 거죠. 예. 램은 뭐죠? 예. 임시 기억 장치입니다. 반도체 소자죠. 램은 뭐죠? 우리가 연산을 한 연산의 결과라든가 어쨌든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해야 될 그런 반도체 소자, 메모리 반도체 소자이죠.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램이 스테이틱 램입니다. SRAM. 이 녀석이 이제 8비트짜리가 128개 있다. 예,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듀플렉스의 직렬 데이터 통신 포트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건 통신하기 위해서 외부 장치와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도 있고요. 또 뭐 이런 것들, 뭐 부울대수 연산 능력, 또 비트 단위의 어드레스 가능한 램, 외부에 64KB의 프로그램 메모리.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명령어 코드가 들어가는 게 여기 롬이라고 그랬죠, 롬. 예, P롬. 얘가 4KB다 보니까 용량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8051 프로세서한테 굉장히 많은 명령을 줘야 되는데 4kb로 부족하다. 그럴 때는 외부에 확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 메모리를 달 수 있는데요. 그 용량이 얼마냐면 64KB. 64KB 사이즈를 갖는 프로그램 메모리, 즉 롬을 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의 사이즈로 데이터 메모리로 달 수 있는데 데이터 메모리도 램이죠, 램. 이건 램. 그래서 내부에 4KB의 롬과 128개의 8비트 램이 있지만 더 필요에 의해서 메모리는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8051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명령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셈블리어입니다. 어셈블리어. 이 명령어가 얼마냐? 111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1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8051을 어떻게 동작시킬지 등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린 8051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명령어가 어셈블리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또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어, 어셈블리 랭귀지죠. 또는 어셈블리 언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셈블리어, 기계어와 1대1로 대응, 기계어와 같습니다. 기계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계어라는 게 우리가 디지털 공학을 배웠을 때 1과 0으로 이루어진, 그죠? 이런 코드, 이런 코드인데, 예. 우리가 10, 10, 0, 110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보기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근데 이걸 우리가 기계어라고 하죠. 컴퓨터는 이 기계어를 알아먹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10, 10, 0, 110 이렇게 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영문자, 심볼, 영단어로 바꾸는 겁니다. 심볼로 바꿔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심볼로 된 영어 단어를 가지고 약자죠, 약자, 심볼. 이 녀석을 가지고 기계어를 대신하는 겁니다. 얘랑 이 심볼은 그래서 기계어가 1대1로 매핑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기계어랑 심볼은. 이 심볼을 우리가 어셈블리의 명령어라고 합니다. 명령어. 자, 컴퓨터 구조에 따라
기계어가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인텔이 만든 8051이라는 것과 예전에 모토로라도 이제 프로세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는 그 기계어가 달라요. 기계어가. 그래서 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어에 대응되어 만들어지는 어셈블리어도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서를 공부한다 그러는 거는 각기 다른 어셈블리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텔의 어셈블리어, 모토로라의 어셈블리어 이런 식으로 각기 똑같은 기계어인데 어셈블리어는 다르게 기계어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어셈블리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CPU마다 지원되는 오퍼레이션 타입의 개수와 제각각이고 레지스터 크기의 개수도 틀리고 저장된 데이터의 형도 표현도 각기 다릅니다. 모든 범용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기능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행할지는 다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차이는 어셈블리어에 반영되게 됩니다. 예, 당연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셈블리어를 뭘로 짜느냐? 케일사의 마이크로 비전 2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배울 것이 우리가 시연업을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을 가지고 이 시연업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우리 어셈블리어는 801 어셈블리어는 케일사의 마이크로 비전 2로 가지고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코딩하게 됩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장 마이크로 컴퓨터의 개요입니다. 학습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 과정을 알아본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해한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범용 컴퓨터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한다. 그 다음에 8051 계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특성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응용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첫 번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거죠. 801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컴퓨터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최초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1946년에 만들어진 애니악입니다. 애니악. 애니악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에커트와 머큐리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컴퓨터를 이루는 주 소재는 진공관 18,800개, 릴레이 1,500개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소비 전력은 120kW나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공관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진공관은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되던 전기식 릴레이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진공관은 음향 영상기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베이스음, 중점을 소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전에, 반도체 전에 먼저 쓰여졌던 게 바로 이 진공관입니다.
진공관이고요. 처음에 컴퓨터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 그래서 미사일이라든가 대포에서 쏘는 포탄이 어떤 사정거리와 궤도로 작성될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전자 계산기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3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1940년에 완료를 했고 무려 10년 동안 1955년까지 사용된 컴퓨터가 최초의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온 게 상용 컴퓨터. 상용 컴퓨터라는 건 일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즉 군용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컴퓨터를 얘기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상용 컴퓨터는 1949년 에드삭이라고 미국 캠브리지 대학의 월크스 교수에 의해서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다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알아야 될 두 가지 큰 컴퓨터, 즉 애니악, 에드삭. 이 부분은 여러분들 주의해서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죠?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이게 애니악인가요? 애니악. 그다음에 이게 에드삭 그림인가요? 옛날 컴퓨터들이고요. IBM 쪽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컴퓨터의 모습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애니악이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텔, 지금도 유명한 기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이죠.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이라면 바로 인텔은 비메모리 분야라 세계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직도 이 인텔에서 만든 CPU를 저희들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탑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인텔이라는 기업이 1971년 인텔 4004라는 최초의 프로세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4004라는 프로세서는 2300개의 트랜지스터로 집적되어 있습니다. 즉 230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약자로 TR이라고 부르죠. TR.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이 단어는 마이크로라는 것과 초소형이라는 얘기죠. 프로세서, 처리기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세서를 처리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게 바로 그 인텔의 4004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4004는 그럼 몇 비트짜리 프로세서일까요? 자, 이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4004는 4비트. 4비트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일반 가게에서 쓰는 계산기 있잖아요. 이게 돈을 계산하는 캐셔 계산기. 그것을 만드는데 이 프로세서가 처음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 뒤로 또 발전하게 되는데요. 프로세서는 1975년에 모토로라의 MC 6800이라는 프로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인텔이라는 기업과 모토로라 기업이 서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모토로라와 인텔은 초창기 프로세서 시장에서 두 거인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 할아버지격,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정말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일로그사의 G80이라는 또는 Z80이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녀석부터가 지금에 있는 CPU의 기본 구성을 갖추게 됐고요.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고, 이 녀석은 8비트 프로세서입니다. 8비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창기 프로세서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면요. 80계열과 68계열이다 라고 나눌 수 있고요. 이 80계열을 주도했던 회사가 이렇게 인텔하고 자일로그입니다. 자일로그. 그 다음에 68계열은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 그 다음에 모스 테크놀로지라고 잠깐 있었고, 모스 테크놀로지는 뭐 여기 한 제품, 한 모델군만 650이라는 한 모델군만 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68계열은 모토로라 회사가 만든 프로세서 패밀리 계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80계열은 인텔과 자일로그사가 프로세서를 각각 만들면서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세서의 기준은 8비트부터 시작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8008 8비트에, 그 다음에 8080 요 두 가지 8비트 모델을 냈고, 그 다음에 8비트 성능 향상을 시켜서 8085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것과 비슷한 게 이제 G80이 자일로그에서 나오게 되죠. 자일로그에서. 그리고 16비트급으로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인텔에서 만든 8088, 8086을 통해서 그 다음에 8088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16비트고, 그 다음에 8비트였던 자일로그사에서는 8비트였던 G80을 이렇게 G8000으로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비트 또 여기서 이제 성능 향상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인텔 계열에서는 80188 이라는 프로세서가 나오게 됐고, 86에서는 또 진행된 게 80186이라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186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80286으로 다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일로그사의 G8000은 바로 16비트 없이, 16비트에서 성능 향상 없이 이제 32비트로 진화를 하는데요. 이게 G8만이라는 계속 단위수가 높아지죠. 그 프로세서를 내놓게 되고요. 인텔은 80386, 80486, 80586으로 계속 프로세서를 진행합니다. 앞서 100짜리가 지금 계속 진화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때 컴퓨터들을 그래서 386 컴퓨터냐, 486 컴퓨터냐, 그 다음에 586 컴퓨터냐, 이런 식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 이제 모토로라에서는 6800, 그 다음에 그것에서 성능 향상을 일으킨 6809, 그 다음에 모토로라는 16비트부터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습관적으로 68000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유명한 프로세서입니다. 컴퓨터 역사에서는 16비트급에서 68000이라는 프로세서가 나왔고, 그것이 좀 더 진화한 게 이제 68008, 68008이라는 프로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68000은 다시 68010으로 성능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10은 32비트급으로 진화하면서 680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60으로 각각 진화를 합니다.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모토로라는 산업용 쪽에 많이 사용이 됐고요. 산업용 쪽으로. 인텔 계열의 이것들은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 시장 쪽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86, 386, 486, 586이라는 프로세서 자체의 모델명이 어떤 PC다, 어떤 급의 PC다를 나타내는 단위로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것들에 대한 그때 나왔던 그 프로세서들에 대한 이 모습인데요. 요 녀석이 286입니다. 286, 80286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인텔의 8086, 8086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가 모토로라의 MC68000이라는 16비트급 프로세서죠. 68000의 모습이고 286은 요렇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경우에 8051, 8051입니다. 8051이라는 프로세서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이런 다리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딥 타입이라고 딥 타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짧은 다리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PLCC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반도체 이게 패키징에 대한 용어 얘기인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을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입니다. CPU. 그래서 Central Processing Unit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어쨌든 IC 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CPU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 그렇게 되고요. 마이크로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컴퓨터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롬과 램으로 불리우는 메모리죠.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들. 입출력 장치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I/O 장치다, I/O 디바이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입출력 장치에는 뭐 통신을 위한 그런 소자,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PU, 어쨌든 CPU와 메모리, 그죠? 그 다음에 I/O가 이렇게 세 부분 파트가 결합이 된 거를 우리가 컴퓨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 그래서 이게 초소형의 컴퓨터를 우리가 마이크로 컴퓨터다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 컴퓨터고요.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또 용어도 씁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러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냐? 이 녀석도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다만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어용 마이크로 컴퓨터를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컴퓨터는 약간 범용적인 느낌이 있다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특수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대표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8051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8051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 TV든 냉장고든 세탁기든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리모컨에도 들어가고요.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뭐
IoT, 센서 네트워크이다 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용 컨트롤러는 일반적인 우리 개인용 컴퓨터 PC죠. PC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와 범용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PU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 CPU의 소형 형태죠. 소형. 예. 소형. 예, 그럽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의 구조는 자, ALU라는 게 있습니다. ALU가 뭐죠? 예. Arithmetic Logic Unit. 산술 논리 연산 장치입니다. 연산. 어쨌든 계산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치고요. 연산.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데이터들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관하는 메모리가 우리가 반도체로 된 메모리를 뭐라고 하냐? 레지스터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지스터. 얘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건 프로세서 내부에 들어있는 메모리입니다. 프로세서의 내부에 들어있는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산을 하려면 A와 그죠? B를 그죠? 더해서 뭐 A에다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준다 그랬을 때 요 A, B 이것들이 다 뭐냐면 레지스터가 됩니다. 레지스터. 예, 그 다음에 넣어라 그죠? 더한 거를 더하고 넣어라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컨트롤 해주는 제어 장치가 유닛이 이 프로세서 내부에 존재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프로세서는 컨트롤 유닛, ALU, 레지스터 이 세 가지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곧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내부적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유닛, ALU죠. 그 다음에 제어 장치, 이렇게 구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조그만한 메모리입니다. 예, 조그만한 메모리. 그래서 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사용되고 고속의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 그러면 롬, 그죠? 롬, 그 다음에 많이들 알고 있는 램 있는데요. 이 녀석들보다는 더 빠릅니다. 예, 더 빠릅니다. 예, 굉장히 고속의 액세스가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유닛, 즉 연산장치죠. ALU라고 하는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하는데요. 가산, 덧셈이죠. 승산, 곱셈이죠. 이런 것, 산술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레지스터 내의 한 개 혹은 두 개의 값 사이에서 AND 같은, 그죠? AND, 논리 연산이죠. 예. 이 논리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게 바로 ALU입니다. 즉 ALU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산술 연산, 그죠? 그거하고 AND, OR, NOT, exclusive OR 등등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논리연산은 우리가 1학년 때 디지털 공학을 통해서 접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어 장치가 있죠. 컨트롤 유닛. 이 컨트롤 유닛은 컴퓨터 내에서 명령을 해석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내부의 각 유닛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겁니다. 즉 컴퓨터가 메모리로부터 롬이죠. 정확히는 롬에서부터 프로그램 코드를 읽어와서 그게 어떤 명령인지 이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ALU를 가동시킨다거나 뭐 그렇게 뭐 레지스터에다 저장한다거나 데이터를 이런 등등의 수행을 시키게 하는 게 바로 이 제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 시 데이터의 이동은 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구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컨트롤 유닛, ALU, 레지스터 요 세 개로 구성된 게 우리가 뭐라고 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뭐죠? CPU입니다. CPU. CPU. 자, 이 CPU와 그죠? 여기는 롬과 램으로 구성된 기억장치. 기억장치. 메모리죠. 기억장치. 이 녀석이 CPU와 버스로 이렇게 버스로 연결이 되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인풋, 아웃풋이라고 불리는 입출력 장치.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 받아야 되고 또 출력 장치의 대표적인 건 모니터겠죠. 그 다음에 뭐 스피커라든가 그런 출력 장치들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을 동작시킬 수 있게 하는 내부 블록 기능들을 인풋, 아웃풋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치들도 반도체화되어 있고 이 장치들이 마찬가지로 버스로 이렇게 CPU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PU는 기억장치,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입출 장치와 버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자, CPU, 기억장치, 인풋, 아웃풋 장치,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마이크로 컴퓨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억장치, 인풋 아웃풋 장치, I/O 장치라고 합니다. I/O.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즉 컴퓨터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래서 이 컴퓨터가 단일 칩으로 작은 소형 반도체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마이크로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구성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I/O 디바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내부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각 장치들, 이 장치들은 메모리와 I/O 디바이스를 얘기하겠죠. 이것들이 버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로, 전송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버스에는 주소 버스가 있고요. 데이터 버스가 있고 제어 버스 이렇게 세 가지 버스가 존재를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각 장치들이 연결된 그 버스에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한번 보면은 주소 버스는 메모리 내에 특정한 장소나 입출력 장치의 특정 포트를 지정하는 주소가 실리게 됩니다. 즉 주소라는 버스에는 주소라는 정보가 실리게 됩니다. 주소가 뭐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라고 하는
메모리의 위치죠.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건 바로 이런 어드레스 번호 가지고 알게 되는데, 그 어드레스 번호가 실리는 게 주소 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에는 데이터 버스가 있는데요. 데이터 버스는 각 장치 간에 주고받는 정보가 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정보는 뭘까요? 예, 데이터죠. 데이터. 예,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가 실려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전송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어 버스가 있습니다. CPU 내부에서 또는 외부로부터 시스템을 동작을 제어시키는 신호가 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공학 때 아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메모리에서 CPU가 있고요. 여기 이제 메모리가 만약에 있다면, 예, 요 두 개 사이에 만약에 CPU가 데이터를 읽는다. 그 읽는 게 뭐죠? 리드죠. 리드, RD, 리드. 그러면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이 리드를 하겠다라고 제어 신호를 내보내는 게 리드 신호입니다. 예. 근데 CPU가 메모리로 데이터를 쓰겠다. 이게 뭐죠? 라이트죠. 예. 라이트. 즉, 라이트 시그널이 메모리한테 도달해야, 그리고 나서 CPU가 메모리에게 데이터를 줘야 메모리에 데이터가 써지게 됩니다. 라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리드 신호와 CPU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보내줄 때는 라이트 신호, 예, 이 라이트 신호가 발생이 돼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 신호라고 하고, 이것들을 묶어서 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그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자,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는 마이크로 컴퓨터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했습니다. 컨트롤러. 그냥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8051은 바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8051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일반적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품이 소형화되고 경량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 당연하겠죠. 우리 일반적인 마이크로 컴퓨터보다는 좀 더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면 범용적이지 않다는 얘기니까 부품이 좀 빠지겠죠. 그래서 부품비, 제작비, 개발 비용 등이 절감이 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융통성이 커서 기능 변경이나 확장이 용이해야 돼. 이렇게 진다고 했습니다. 확장용이는 맞습니다. 예. 뭐 메모리가 부족하면 메모리를 좀 더 늘릴 수 있고요.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단일 칩 내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CPU 기능과 함께 한정된 용량의 주기억 장치, 메모리죠. 예, 롬과 램. 그 다음에 입출력 제외로가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CPU, 메모리, 컨트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고, 마이크로 컴퓨터 중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칩 하나만으로 기본적인 컴퓨터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보다는 좀 더 높은 넓은 범위의 의미가 되겠죠. 예. 최소의 부품으로 간단한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단순해지고, 단순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얘기죠. 그 에러가 많이 발생될 확률이 낮으니까, 에러의 발생 확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신뢰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 단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화시키면 그만큼 에러율이 줄어들게 되죠. 예.
자,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죠. 범용 목적보다는 특별한 용도의 기기 제어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마이크로 컴퓨터냐 마이크로 컨트롤러냐를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이크로 컴퓨터의 버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의 버스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복잡한 게 하버드 구조,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구조입니다. 먼저 폰 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CPU가 메모리와 정보를 전달받고 또 쓰고 하려면 이렇게 버스가 존재합니다.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또 물론 제어 신호가 있겠죠. 제어 버스가. 근데 있어서 이 메모리를 데이터와 인스트럭션, 즉 명령어를 공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는 내가 데이터를 읽거나 인스트럭션을 읽을 때 어드레스 버스에서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리드 라이트 신호에 의해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CPU에 들어옵니다. 즉 메모리가 데이터냐 인스트럭션이다, 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사용되는 구조가 이 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죠. 그에 반해 하버드 구조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하버드 구조는 메모리를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메모리를 접근하려면 프로그램 메모리에 관련된 어드레스 버스와 프로그램 메모리에 관련된 데이터 버스가 존재해야 되고요. 또한 데이터 메모리를 접근하기 위해선 데이터 메모리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메모리의 데이터 버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중적 구조죠. 즉 메모리를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를 따로 나누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은 주로 8051,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8051과 PIC 또는 AVR, 즉 8051과는 또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그런 컨트롤러들인데, 이런 컨트롤러들은 주로 이런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한 차이점은 맨 뒷장에 가서 제가 과제를 할 텐데요. 1주차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때 이 버스의 이 구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데이터와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한 메모리로 사용한다 라는 것이고, 하버드 구조는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버스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CPU들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자, 최초로 만들어진 게 인텔의 4004 라는 CPU를 했습니다. 4비트 CPU죠.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제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가스오븐 렌지, 전기 세탁기 등등 가전제품과 뭐 휴대용 음향기기죠. 지금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용 라디오, 그다음에 단순한 게임기 등등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이 4비트 CPU를 사용했습니다. 자, 8비트 CPU, 우리가 G80부터 시작된 또 인텔과 모토로라의 프로세서, 이때부터가 진정한 프로세서가 아닌가, 그렇게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여기 보면 단말기, 계측기기, 탁상 계산기, 고급 탁상 계산기죠. 학습기, 재고관리기, 감시장치 등. 지금도 이 8비트 프로세서 CPU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801 배우는 것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그렇게 많은 CPU가 있지는 않은데 종류가 12비트 CPU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전기적 전자적 장치들 계측하는 용도, 상수도, 가스 등의 텔레메타, 그 어떤 양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12비트를 잠깐 썼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12비트를 요즘엔 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건 16비트 이상이고요. 지금은 거의 16비트보다도 32비트 프로세서를 많이 사용되죠. 우리가 쓰는 암코어가 들어간 거. 여러분들이 쓰는 갤럭시 폰에도 암코어가 들어간 CPU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쨌든 16비트 이상급에서는 프로세서를 제어한다든지 복잡한 기계 또는 시스템을 제어하게 됩니다. 당연히 8비트보다 16비트급이 더 복잡하고, 더 성능, 퍼포먼스적으로 더 고성능이겠죠. 하여튼 지금은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계열별로 어떻게 보면 분리를 좀 하자면 8비트급에서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인텔의 8051 계열, 그래서 8031, 8051, 8751 이런 것들은 같은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그 칩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이라는 또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드는 PIC 계열이 있습니다. PIC. 그 다음에 아트멜이라는 또 반도체 회사에서 만들어낸 AVR 계열, 아트 89S51이라든가 아트 128, 아트 8535 등, 이것도 같은 그 계열이고요. AVR 계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일로그의 G80 계열, 이렇게 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자, 30비트 계열에는 ARM 계열입니다. ARM. 지금 이 ARM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의 기초가 되고 있고요. 이 ARM을 가지고 지금 삼성 갤럭시 폰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M이라는 회사는 영국의 회사예요, 원래. 그래서 ARM 프로세서를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또 30비트는 인텔 계열 프로세서가 있고요. 또 모토로라, 인텔과 쌍벽을 이뤘던, 지금은 이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모토로라 계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인텔의 8051은 801 계열 마이크로 컨트롤러 초창기에 8비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렸고요. 인텔은 초창기에 직접 생산을 했지만 현재는 아트멜이든가 NEC라든가 필립스라는 그런 반도체 회사에서 호환 프로세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호환 프로세서라는 거는 메모리를 늘린다든지 타이머를 하나 더 넣는다거나 또 이런 기능들을 넣고 빼고 해가지고 각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8비트 마이크 컨트롤러의 대표격인 이 8051 코어를 이용한 제품들은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아트멜이라는 데서는 AVR 계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비트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AT90S로 시작되는 칩과 아트메가라는 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두이노 요즘에 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보드에 들어간 프로세서가 바로 이 아트메가 계열의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동작 전원 범위가 1.8에서 5.5V로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할 프레시 메모리와 데이터를 저장할 EEPROM, SRAM 등 다양한 내부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열이 롬라이터와 같은 별도의 장비 없이 PC에서 AVL의 내부 프레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ISP, In-System Programming 하죠. 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VR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8비트 컨트롤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AVR 가지고 많이들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 속도는요, 801은 2.5에서 3밉스라고 합니다. 이 밉스 하는 게 뭐냐면, 초당 머신 사이클입니다.
초당 몇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MIPS,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로서 1초에 100만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MIPS가, 즉 8051은 2.5에서 3밉스, 즉 300만 개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외부 동작 클럭은 12MHz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AVR 8밉스죠. 외부 크리스탈 16MHz에서 8밉스를 합니다. 801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개수로 좀 보면요. 801은 111개, AVR은 120개, PIC는 35개입니다. PIC 굉장히 작죠? 명령어 개수가. PIC는 명령어 개수가 적어서 배우기는 되게 편하지만 그만큼 프로그램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더 많은 라인 수가 필요해집니다.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주차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게 되니까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과제 제출을 통해서 이 출석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출석을 인정받으려면 본 과제를 수행해야 되겠죠. 과제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폰 노이만 구조, 그 다음에 하버드 구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기술하면 됩니다. 특히 두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기술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료들을 찾아서 했으면 해요. 그럼 과제를 작성하면 어떻게 제출하느냐? 그 제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A4 용지에 자필로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림도 들어가야 되겠죠? 내용을 적은 모든 A4 용지에는 상단 왼쪽에 학번과 본인의 이름을 꼭 작필로 적어야 됩니다. 이 자필로 적는 거는 꼭 볼펜이어야 됩니다. 볼펜.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페이퍼를 스캔을 떠서 한 개의 PDF 파일로 변환을 하세요. 그리고 이 PDF 파일은 제목이죠. 파일의 이름 학번 언더바 이름.pdf라는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상강좌의 과제 관리에다가 업로드하면 됩니다. 아마 2학기 때 저한테 수업을 배웠던 친구들은 이 방법을 잘 알 거예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학우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 그러면 밑에 그 접근 순서를 좀 알려줄게요. 저희 대학교 포털 시스템에 로그인을 우선 해야 되겠죠.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가상강좌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그런 과목들이 쭉 나오는데, 본 강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이죠. 그걸 클릭해야 되겠죠. 그걸 클릭해가지고 강의실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강의실에서 학습 활동 관리 그 밑에 과제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해당 주차, 제가 이제 그거를 올려놓을 텐데, 지금은 1주차 거니까 1주차 과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본인이 아까 학번 언더바 이름.pdf로 만든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꼭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으로 1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참 낯설어서 적응되지 않고 아마 첫 번째 주는 굉장히 우왕좌왕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생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